화가의 시골 편지, 가을. 오늘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별들의 인드라망. 인간도 별이요. 구리, 아연, 수원, 납, 반지 등도 초신성 폭발 때 생겨 지구촌에 떨어진 것이니 모두 별의 성분이다. 이 별들이 죽으면서 방출한 물질이 모여 태양계를 이루고 또 이 물질로부터 인간의 씨앗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구성물질은 별에서 온 것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별 볼 일 없는 별 연구로 평생을 보낸다는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의 별처럼 사는 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간은 별에서 온 존재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끼워드린 반지는 어느 행성의 분신이었군요. 그리고 우리의 인연은 나의 별과 당신의 별이 만난 기적 같은 일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별에서 떨어져 나온 다른 조각들이거나 가까이에 있던 형제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 해기를 좋아하는 것은 작은 조각별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나가니 대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길가에 가녀린 풀잎 하나, 나와 인연 맺은 가족, 친지, 친구들, 스쳐가는 난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이 은하계를 여행하는 빛나는 별처럼 보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은 별의 화가로 불러도 좋을 만큼 하늘과 우주의 별들을 즐겨 그렸습니다. 절친한 벗 김광섭의 시 저녁에의 한 구절에서 제목을 따온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 와 우주 등의 작품은 온통 별천지입니다. 무수한 색점들로 이루어진 숭고한 별들의 바다입니다. 우주 안에 우주가 겹겹으로 둘러쳐진 그림에서 형언하기 힘든 신비한 음악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절로 숙연함과 경외감에 빠지게 됩니다. 화가가 끝없는 우주와 별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긴 때는 만년의 미국에 머물던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별 그림은 고향과 가족과 친지를 향한 애절한 그리움의 몸짓처럼 다가옵니다. 이국살이의 고독은 그의 일기에도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다가갔을까? 내가 찍은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 캔버스에 한 점 한 점 공들여 무수한 색점을 찍고 있는 화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김환기가 형상화한 우주적 공간은 이처럼 무한한 초월 세계에 대한 동경과 이생에서 인연 맺은 이들에 대한 그리움 위에 어우러져 더욱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졸작에도 별이 자주 등장합니다. 늦가을 빈 들녘과 산사 용마루에 뜨던 별, 동해안 어느 솔숲에 무수히 쏟아지던 별, 달빛 환하게 비춘 강물 위로 흘러내리던 은하수, 낯선 마을에서 잠 못 이룬 채 뜬 눈으로 새기던 그 별들을 오롯이 떠올립니다. 지난 2010년 봉각 스님의 글에 제 그림을 더해 만든 책 진리의 숲 법구경 이야기에는 특히나 많은 별 그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분의 부처님을 오늘의 붓다로 표현한 천불 그림의 배경에 반짝이는 별들을 수놓았지요. 또 책 뒤편에 부록으로 실은 세계의 불상 그림에는 별자리를 마치 후불탱화처럼 조성해 두었습니다. 시타르타가 6년 고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 때가 바로 새벽볼을 보던 순간이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붓다와 별은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별들은 모두 천상에 있는 무위의 성자들이며 법신으로서 우주의 법궤를 이루고 있다. 이시우 박사의 해석에 따르면 별은 곧 깨달은 성자들이며
우주는 깨달은 자들로 이루어진 별들의 세계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를 우리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깨달은 자, 곧 붓다들의 세계이고 우주의 한 요소인 우리 역시 이미 부처의 인자입니다. 지난 늦가을 남원 실상사에서 도법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은 제게 이 화백은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여깁니까? 하고 물으셨지요. 잠시 머뭇거리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한국인으로 암흑의 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스스로 우주적인 존재임을 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적인 존재들이 서로 모여 우주 인드라망의 세계를 이루고 살아간답니다. 서로 공생하는 별들의 여정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빛나고 있는 당신 역시 머나먼 별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여행 중인 거룩한 부처입니다. 지상을 순례하는 성자의 별입니다. 우리의 여행이 언제 어디서 끝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부디 감사한 여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어느 별에선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매 순간 힘을 북돋아준 느티, 부실한 나를 한결같이 지지해준 느티에게 정중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평소 알고 지내는 소설가 K씨가 쓴 책의 서문 한 구절입니다. 그녀는 그간 여러 책에서 느티에 대한 각별한 감사를 표현해 왔지요. 책을 펼쳐 작가의 말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티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직이나 지엄이기에 서문마다 거듭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나 물어보았더니 남편이라는 답이 돌아오더군요. 순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K씨의 평생 지기가 품넓은 느티나무로 변신하여 제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듬직한 둥치에 기대어 고단한 몸을 쉬게 하고 시원한 그늘 아래 아주 달게 낮잠도 잘 수 있는 넉넉하고 푸르른 나무 한 그루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느티가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마을 어귀나 논둑에서 길손을 반기고 배웅해준 아름드리 느티나무들이 바로 제 인생의 느티입니다. 봄이면 연두빛 싱그런 잎을 틔우며 문원에 모를 낸 풋풋한 마을 풍경과 어우러지고 여름엔 넓고 짙은 그늘을 드리워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쉬어갑니다.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는 가을이 되면 갈잎을 떨구고 겨울이 오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 같은 초연한 모습으로 빈 들녘을 혼자 지킵니다. 느티나무를 생각하면 우선 마을 입구에 우람하게 서 있는 노거수가 떠오릅니다. 오랜 세월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해온 당산나무이지요. 사람들은 켜켜이 쌓인 느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다. 인생살이의 갖가지 길흉하복을 당산나무 앞에서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으며 행복과 안식을 기원하는 겁니다. 느티나무는 줄기가 강하고 가지가 고루 사방으로 퍼져 한여름 떼약볕을 가리는데 그만입니다. 그래서인지 전국의 정자나무 가운데 80% 이상이 느티나무라고 하네요. 수백 년 묵은 나무는 뒤틀리고 패이고 상처나도 언제나 웅숭 깊은 넉넉함으로 마을 사람들의 위안이 되어줍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 이에게는 어머니 나무가 되어 말없이 따뜻하게 품어주지요. 낯선 이방인도 푸근하게 맞아줍니다. 한국인의 하늘 예술적 영상미로 구현해낸 영화 서편제에서도 느티나무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느티나무 아래였지요. 21세기가 시작되기 직전 산림청은 새 천년을 맞이하며
밀레니엄 나무 선정 작업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대표 나무인 소나무를 비롯하여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주목, 구상나무 등이 후보에 올랐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느티나무가 최종 선정되었지요.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춘 데다 생명력까지 강인한 장수나무여서 다가올 새 천년의 상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령이 1000년 이상 된 나무가 60여 그루 있는데 그중 25그루가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부산시 기장읍 장안에 있는 느티나무는 무려 1300살이나 되었다네요. 인간의 삶 깊숙한 곳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 해온 나무들에는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듯 합니다. 느티나무가 영목, 신목으로 모셔지며 숱한 전설의 소재와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느티나무는 한 몸과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경기도 이천읍 백사면 송말마을에 있는 내하숲을 방문했을 때 절감했습니다. 2010년 8월 산림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인 세계산림연구기관 연합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지요. 그때 산림문화 및 문화임업분과 활동 가운데 산림문화 투어가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투어에는 30여 개국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행사를 주관한 숲과 문화연구회 회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내하숲의 크다란 느티나무 군락은 장관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높이가 12에서 18m나 되고 1520년경에 심어져 나이가 거의 500살인 나무도 있었지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상수리나무, 오리나무 등 200년에서 400년생 나무 50여 그루로 조성된 내하숲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의 전형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뛰어나다는 게 중론입니다. 송말마을은 배산 임수지형의 농촌인데 마을 앞쪽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여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고 벼농사도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숲은 마을을 품어 보호해주고 사람들은 숲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며 그 품에서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숲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생명의 숨결이 곳곳에 넘실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전해지는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심곡서원에 있는 나무인데 조선 왕조 시절 비운의 개혁가로 살다간 조광조가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조광조는 조선을 성리학적 이상사회로 만들려고 애썼으나 과격하고 급진적인 방법 탓에 적이 많아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사약을 받아 목숨이 다한 인물이지요. 그의 나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부친의 묘에서 심효를 하며 느티나무 2그루, 향나무 1그루,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느티나무와 향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조광조의 느티나무는 심곡서원 경내 작은 연못 앞에 서 있으며 높이는 17m에 달하고 둘레가 4m나 되는 노거수이지요. 어린 조광조가 심은 게 맞다면 이 나무의 수령은 500살이 훌쩍 넘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김간은 조광조의 사상과 정신을 흠모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우뚝하게 치솟은 느티나무 1그루, 푸른 하늘 적도 가까이 다가섰네. 이 나무가 당시에 선생의 한을 알았더라면 뜬 구름을 모두어서 햇볕을 가렸으리. 김간에게는 자신이 태어나기 100년도 넘는 세월 이전에 조선 땅에서 먼저 살다간 선학 조광조가 든든한 느티였나 봅니다. 보름달 환히 빛나는 가을밤입니다. 세월이 가고 오고 해가 저물고 달이 뜨고 별이 쓰러지고
눈보라 갇혀도 느티나무는 제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흔들리고 뒤엉켜 어지러운 이 세상에 든든히 뿌리 내려 우리네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무사람의 느티인 느티나무 아래 서서 두 손을 모읍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느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연을 풍성하게 느끼는 방법. 한동안 둘의 생태기행이라는 시민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사찰 생태연구의 권위자 김재일 선생을 비롯하여 꽃, 나무, 새, 곤충, 물고기, 갯벌, 동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태학자들이 모여 이룬 단체입니다.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자연과학도들이 생태계의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모임이지요. 저는 초기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여러 전문가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현장을 탐사하며 지금까지 눈길 주지 못했던 생명의 숨결들을 부지런히 화첩에 담았습니다. 전국의 산하를 누비며 탐사하는 즐거움이 커질수록 화첩 속 그림도 쌓여갔지요. 화실로 돌아오면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화문집, 숲을 그리는 마음을 출간하는 동력이 되었고 이어 학고제 화랑에서 전시회도 열었지요. 의미 있는 공부에 귀한 인연들과 여행하며 출판과 전시회 기회를 가졌으니 작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뜻일까요? 요즘에는 자연생태 그리기 수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리산 국립공원 수요광좌, 지리산 풀꽃 그리기, 경남자연학습원 초중등 교사 그림 연수, 산림청 후원 국민대 산림문화예술학교 숲의 미학 등에서 그림 수업을 진행했지요. 그중 산림문화예술학교 수업은 어느덧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현장에 나가 생태 그림 그리기를 지도하면 수강생들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렙니다. 얼굴이 단풍잎처럼 붉게 물들지요. 그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풀꽃과 나무들을 카메라로 찍는 데는 3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리려면 최소 30분은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라보기, 잠시 관찰하기, 직접 그려보기 이 셋 중에 자연을 가장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자명하겠지요. 사진 찍는 일과 내 손으로 직접 대상을 그리는 일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자, 이제 각자 좋아하는 꽃 한 송이, 나뭇잎 한 장, 나무줄기 등을 스스로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잘 관찰하여 그리되 절대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럿이 함께 같은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는 저마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꽃을 봐도 우리는 모두 다르게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오늘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아주 다채롭게 표현될 것입니다. 저 나뭇잎은 곧 지고 말겠지만 여러분이 그림으로 옮겨 놓으면 그 생명의 숨결과 영혼은 살아남게 됩니다. 나무들도 분명히 고마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대지에서 싹트고 자라는 생명들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꽃마다 빛깔과 형태가 다르고 잎 또한 모두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신비한 소우주의 질서를 처음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품으면 그리움이요. 종이에 그리면 그림이 됩니다. 그림의 어원이 그리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 그림이란 세상의 모든 그리움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은 생명의 경의와 감동을 마음으로 또 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날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만의 그림 여행을 떠나볼까요?
수강생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저마다 눈길을 끌어당기는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누구는 허리를 굽혀 키 낮은 풀과 꽃을 관찰하고 누구는 고개를 한껏 젖히고 나뭇잎과 조우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야생화 한 송이를 오래도록 관찰하는 이도 있지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선택한 대상과 종이를 번갈아 보기를 한동안 지속합니다. 형태를 갖추고 거기에 색을 입히는 사이 수강생들의 마음에는 대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자라나지요. 저마다의 작품이 완성되면 저는 모든 그림을 한데 모아 땅 위에 쭉 늘어놓고 즉석 전시회를 엽니다. 그림들이 모여 커다란 모자이크 화가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생명의 숨결이 일렁이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쌤요, 제 60평생 처음 그린 그림이라요. 부끄럽지만 이 그림을 소중히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지가 나무와 꽃을 그릴 수 있다니. 허허. 함께 창작한 그림을 감상하는 수강생들의 얼굴에 떨림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박수치고 환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잠시나마 어린아이 같은 무구한 행복을 느낍니다. 모든 생명은 그리움의 손짓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자연과 유정무정의 생명체를 정성껏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대상에 내재하는 본질을 우리에게 손짓하는 간절한 그리움을 불러내어 마주하는 일과 같습니다. 볕은 따사롭고 바람은 선선한 가을날, 카메라 대신 종이와 색연필을 들고 가까운 공원이나 숲으로 소풍을 나가면 어떨까요? 형형색색의 단풍잎을 관찰하고 용기 내어 보세요. 조금씩 그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예술성이 깨어납니다. 세상이 다 그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화실의 인연들. 이곳의 모든 인연들 꽃자리 되게 하소서. 2010년 10월 13일 지리산 검은돌 2호신 3가. 2010년 산청 남사마을로 내려와 대숲 울루란 터에 화실을 짓고 대들보 상량에 쓴 글입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한글로 쓴 뒤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와 묘화를 위아래에 그려 넣었지요. 이어서 상량문 두 벌을 지어 하나는 대들보 홈에 수장하고 하나는 족자로 표구해 방에 걸었습니다. 이 터전과의 인연을 늘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지요. 청명한 지리산 가을 하늘 남사마을에서 천지신명께 삼가 올립니다.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이 숨쉬는 이 터전과의 인연에 절을 올립니다. 이 땅에서 머물다 간 조상님들의 영혼과 귀한 인연으로 만난 이웃들에게 절을 올립니다. 3세의 인연 속에 집을 지으니 조상님들의 외호 속에 후손들에까지 드맑은 기운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마을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새 시대 씨앗을 뿌리는 터전으로 그 밭을 일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느 때 누가 머물든지 이 집의 모든 인연들이 꽃자리 되길 바라합니다. 그 향기 온 누리에 번지기를. 감사와 은혜의 집이 되기를 바라오니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살펴주소서. 2010년 가을 10월 13일 지리산 검은돌 하나 2호신은 절하고 올립니다. 새로 지은 집의 당호는 오늘 화실로 정했습니다. 지인들이 당호 몇 가지를 제안했지만 결국 제 뜻대로 하였습니다. 눈 뜨면 사방이 오늘입니다. 오늘 화실이란 이름에는 언제나 새날처럼 오늘을 살아가기 바라는 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에 미련 두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오늘을 살아가기를 오직 오늘의 붓을 들기를 희구하는 것이지요.
화실 현관문 위에는 20년 전 해남 미항사 탁본전에서 구한 추사의 글씨 무량수각을 걸었습니다. 추사가 제주도로 귀양 가는 길에 절친한 벗 초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 해남 대흥사에 들렀다가 써주었지요. 필획에서 꿈틀거리는 기상이 뿜어져 나오는 중후한 예서체의 대필입니다. 글씨에는 추사의 다양한 호 가운데 하나인 노안이 낙관 대신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현관문 위에 이 글씨를 내건 것은 한량없는 그림 농사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화실 마당에는 이웃과 지인들이 귀촌 선물로 보내준 꽃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지상의 별자리처럼 화실들을 수놓고 있는 사계절 꽃나무들에게 저는 모두 새 이름을 달아주었지요. 이 터전을 만들면서 함께한 인연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요. 새로운 이름에는 식수자의 성씨를 붙였습니다. 전금감송, 정소나무, 공매화, 김매화, 문매화, 김능수단풍나무, 강배롱나무, 이오가피나무, 이모과나무, 박영사농 이런 식이지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전금강송 13그루는 어느새 담장너머를 기웃거려 5그루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웃 마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소나무의 주인은 한 마을에 사는데 며칠간 화실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그 사이 마당에 산딸나무와 대추나무, 보리수 여러 그루를 심어 놓았더군요. 제주의 양선생은 파초와 수선화를 보내주었고 청원의 이선생은 꽃잔디를 몇 포대나 부려주고 갔지요. 모두가 시절 인연으로 받은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철마다 화실들하게 피어나 저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오래도록 틀을 지켜온 주인도 있습니다. 뒤란의 대숲과 담장 옆 늙은 감나무 2그루입니다. 또 산청군에서 심어준 키 큰 소나무 2그루도 있습니다. 모두 나그네 인생, 제가 언젠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나그네가 이곳에 머물게 되겠지요. 부디 그 또한 뜨락의 꽃나무들을 깊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밝혀두며 미리 편지를 씁니다. 소나무와 검은돌 하나. 1997년 존경하는 월전 장우성 화백님은 제게 현석이라는 아우를 지어주셨습니다. 한글로 풀면 검은돌입니다. 요즘은 줄여서 그냥 금돌이라고 쓰기도 하지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낙관을 찍으며 아호를 내리신 스승의 깊은 속뜻을 헤아려 봅니다. 작은 일에 경박하거나 시류에 휩쓸려 부하내동하지 않고 묵직한 돌처럼 꾸준히 화업의 길에 정진하라는 지침으로 다가옵니다. 아호를 현석으로 쓰면서 돌에 각별한 애정도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돌멩이 하나도 새롭게 보였지요. 그러던 차에 조지훈의 수필 돌의 미학을 만나고 더욱 돌의 존재를 살피고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돌의 맛, 그것도 낙목 한천의 잊기 마른 수석의 묘경을 모르고서는 동양의 진수를 얻어딸 수가 없다. 옛 사람들이 마당 귀에 작은 바위를 옮겨다 놓고 물을 주어 이끼를 안치는 거라든지 흰 화선지 위에 붓을 들어 아주 생략되고 추상한 기골이 넘연한 한 덩어리의 물체를 그려놓고 이름하여 석수도라고 바라보고 좋아하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흐뭇해진다. 무미한 속에서 최상의 미를 맛보고 적연부동한 가운데서 뇌성병력을 듣기도 하고 눈 감고 줄 없는 검은고를 타는 마음이 모두 이 돌의 미학에 통해 있기 때문이다. 돌멩이 하나는 애초에 어느 바위의 일부였겠지요. 한 덩이 바위는 거대한 안반의 작은 부분이고 그 안반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대지와 한 몸일 것입니다.
돌에 대해 사유할수록 산길에 뒹구는 작은 돌멩이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고 어머니 대지, 그 숨결로 여겨집니다. 1억으로 산에 오르면 계곡, 폭포와 어우러진 바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화첩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바위 주변에는 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자주 벗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바위와 노송은 언제 뿌리 내려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 걸까요? 짐작도 못한 세월이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세상에 오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제가 삶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이곳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맞이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길손이 되어 전국의 산하를 떠도는 제게 바위와 소나무는 세월의 바람이 그려낸 인고의 무늬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무구한 태고의 별빛 아래서 오늘의 이런 바위의 신선한 역사를 상상해 봅니다. 척박한 바위에 간신히 뿌리 내려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선 저 소나무의 망고풍상 뒤안길을 그려봅니다. 울진 불영사 계곡, 그 천혜의 벼랑에 솟구친 장대한 금강송의 진용을 잊지 못합니다. 하동 의신계곡 장군바위에 솟아난 소나무의 위용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동 축지리의 웅장한 무남송과 긴 세월 그 소나무의 대지가 되어준 커다란 바위의 장엄도, 산청 정취함을 깎아지른 단해 위로 뻗어나간 소나무 역시 가슴에 사무칩니다. 한편 장맛비 속에서 만난 남원 구룡계곡의 경천벽 바위들과 소나무 군락의 조화는 각별했지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소나무들은 절벽 정신의 표상과 같았습니다. 기이한 바위 틈에서 사방으로 춤추듯 뻗은 무송의 자태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유유자적한 멋이 느껴집니다. 바위와 소나무는 시공 속에서 절묘하게 합일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빛 속에서 화첩을 펼쳐 바위를 스케치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위는 결코 무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나무는 물론 이끼와 풀꽃 등을 살아 숨쉬게 하는 유기체였어요. 억년의 비바람을 맞으며 쪼개지고 부서져 돌과 흙이 되어 무생명을 키워내고 있었지요. 이 바위의 기운과 자양분을 받아 자란 소나무가 다시 건강한 솔씨를 바람에 날려 우리 산천을 사철푸르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솔바람을 맞으며 소나무의 성성하고 푸른 기상과 천년학이 울고 간 피안의 시간을 그립니다. 창공에 머리 풀고 아득히 흘러간 구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청산, 곧 산소리를 듣는 일이겠지요. 강파른 벼랑에 굳건히 뿌리 내린 소나무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며 돌탑을 쌓습니다. 만인의 소망으로 쌓아 올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탑입니다. 저도 그 위에 자그마한 검은 돌 하나를 가만히 얹어봅니다. 야성의 회복. 2013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달가슴곰을 만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 기술원에서였지요. 관계자의 도움으로 반달가슴곰을 사생하는 동안 지리산의 자연생태와 사라져가는 종복원 사업의 중요성을 새삼절절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옛 그림을 보면 수묵이나 채색화로 그린 호랑이, 고양이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상하게도 곰을 그린 그림은 드물다는 걸 깨닫고 반달가슴곰을 화첩에 담았습니다. 종복원 기술원은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사냥, 여우, 금강초롱꽃,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복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술원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가운데 반달가슴곰을 첫 번째 복원 대상으로 삼았지요.
그동안 복원에 성공하여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총 34마리인데 그중 27마리가 자연 적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곰은 말레이곰, 자이언트 팬드, 안경곰, 아시아 흑곰, 느림보곰, 아메리카 흑곰, 북극곰, 불곰 등 8종인데 이들은 모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아시아 흑곰 가운데서도 아주 귀한 곰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V자형 반달무늬 흰 털이 나 있으며 귀가 둥글고 큰 편입니다. 목 주변에는 긴 털의 갈기가 있지요. 주로 버찌, 머루, 산딸기, 다래 등을 먹는데 특히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봄에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어린 잎을 뜯어먹거나 뿌리를 캐먹고 썩은 나무를 파내서 땅속에 있던 애벌레와 개미, 곤충의 번데기 등도 즐겨 먹습니다. 가재나 물고기 낚시도 좋아하고요. 나무에 오르내리거나 영역을 표시하려고 나무 껍질에 발톱 자국을 남기고 나뭇가지를 꺾어 나무 위에 지름 1 내지 2m의 둥지를 만들어 낮에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반달가슴곰은 나뭇가지 꺾기 선수인데 그 덕분에 나무 아래까지 빛이 충분히 들어와 키 낮은 식물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반달가슴곰은 다른 수종의 씨앗을 퍼뜨려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곰이 먹고 배설한 열매의 씨앗이 싹을 틔워 숲의 생태를 한층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실제로 곰의 배설물에서 골라낸 산벚나무 씨앗과 나무에서 직접 채취한 씨앗을 함께 심어 비교하였더니 배설물 씨앗의 발화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과연 숲의 관리자, 숲의 농부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적 측면 외에도 반달가슴곰을 복원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신화인 당군신화에 따르면 환웅과 결혼하여 고조선의 시조 당군을 낳은 이가 바로 사람으로 변한 곰이었지요. 곰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신적 존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일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 땅의 기원과 역사를 후대에게 온전하게 전해주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곰 사육과 도축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반달가슴곰은 야생에서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살고 동물원에서는 30년까지도 살 수 있는데 사육곰의 수명은 딱 10년입니다. 10살이 되면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기 때문이지요. 2012년 7월 조사를 보면 전국 53개의 농가에서 총 998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곰들은 가로 2m, 세로 2m 크기의 녹슬고 낡은 철창에 갇혀 10년을 지냅니다. 상상 이상의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곰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세계동물협회 등 국제단체와 함께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사육곰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와 사육곰 농가, 정부 간의 이견 차이로 더 이상의 진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창에 갇힌 반달가슴곰은 신화 속 웅녀의 기상도 동화 속 아기곰의 귀여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불안과 공포에 찌든 가여운 생명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한쪽에서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종복원 정책이 진행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천여 마리에 달하는 곰들이 철창 속에서 도축을 기다리는 이 모순된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즈음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은 머루와 다래, 도토리 등을 따먹느라 분주합니다. 다가올 겨울잠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어미곰과 아기곰의 다양한 몸짓 따라 사생하는 저희 붓길도 바빠집니다.
나무 위쪽에 있는 열매를 따려고 앞발을 휘젓던 어미곰이 갑자기 몸을 번쩍 일으키더니 두 발로 곧게 섭니다. 직립한 반달가슴곰이 순간 인간의 형상으로 보여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요. 복원된 반달가슴곰이 자연에 적응하고 나날이 번식하여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서 우렁차게 포효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야성의 회복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바라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600살 할배 감나무. 무슨 화초, 무슨 수목이 좋지 않은 것이 있으리요마는 유독 내가 감나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놈의 모습이 아무 조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풍스러워 보이는 때문이다. 나무 껍질이 부드럽고 원초적인 것도 한 특징이요. 잎이 원활하고 점잖은 것도 한 특징이며 꽃이 초롱같이 예쁜 것이며 가지마다 좋은 열매가 맺는 것과 단풍이 구수하게 드는 것과 낙엽이 애상적으로 지는 것과 여름에는 그늘이 그에 덮을 나위 없고 겨울에는 까맣까치로 하여금 시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화조와 월색에 감나무가 끼어서 풍류를 돋우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어느 편으로 보아도 고풍스러워 운치 있는 나무는 아마도 감나무가 제일일까 한다. 화가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했던 근원 김용준님이 남긴 근원 수필 중 노시삼방기의 한 구절입니다. 노시삼방은 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집에 70년에서 80년 된 늙은 감나무가 두세 그루 있었기에 붙인 이름이지요. 원래는 이군이라는 이가 노시사라고 이름 붙여주자 김용준이 뜻을 살려 노시삼방으로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김용준은 나이 30경에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나무들이 좋아 노시삼방으로 이사 옵니다. 봄이면 푸른 잎을 뾰족뾰족 틔우고 여름이면 짖다 못해 시커멓게 녹음을 들이우는 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 김용준은 감나무가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인이 감나무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적을 만큼 노시삼방 감나무를 아끼고 찬미했지요. 그는 매일 감나무에 오르다 못해 아예 타고 놀 만큼 가까이 지내며 나무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무슨 이유에선지 헐값에 노시삼방을 수하 김환기 하백에게 넘기게 됩니다. 집을 너무 싸게 인수한 김환기는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에 김용준을 만나면 종종 용돈도 집어주고 아끼던 골동품도 건네주곤 했다지요. 다음은 근원수필 6장 후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6장 후기란 돈을 받고 집을 판 그 뒷얘기란 뜻입니다. 노시삼방이 지금쯤은 100만 원의 값이 갈는지 모른다. 1000만 원, 억만 원의 값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노시삼방은 한 덩어리의 환영에 불과하다. 노시삼방이란 한 덩어리의 환영을 인연삼아 까부러져가는 예술심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현대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김용준은 노시삼방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자 꼭 김환기가 사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김환기가 비록 나이는 10살가량 어렸으나 예술을 먹고 예술을 입고 예술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노시삼방의 새 집주인으로 김환기가 제격이라고 여긴 겁니다. 제가 사는 남사마을에도 도저히 가격을 논할 수 없는 역사적인 감나무가 있습니다. 나이도 김용준이 애지중지한 노시보다 훨씬 많은 600살 할배 감나무입니다. 마을의 입향조로 알려진 하습의 정손자 문효공 하연이 심은 나무이지요. 처음 남사마을로 이사 왔을 때는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이 감나무를 찾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600살 감나무님에게 기운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 둥치와 억센 나무 껍질, 하늘을 찌르는 나뭇가지의 기상에 탄복하며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시간은
박약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갈라트진 감나무 밑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나무의 커다란 밑동은 대부분 비어 겨울이면 마치 고사목처럼 보였지요. 어쩌면 한국 감나무의 시조목일지도 모르는 이 감나무는 온통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살아있는 한 고통이 존재하는 법이겠지요. 그런데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감꽃이 별처럼 달립니다. 한여름에는 넓은 잎이 성성하여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다홍빛 감이 매달리지요. 600번 꽃을 피우고 600번 열매 맺으며 이렇게 600년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것입니다. 온갖 풍상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비워낸 현자의 모습으로 의연히 서 있는 600살 감나무. 올해도 쪽빛 하늘에 수백 개의 주홍 등불로 알라리 수놓고 마을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 같은 밑동 속에 하얀 엽기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감나무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상생의 극치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또 600살 할배 감나무를 칭견합니다. 상처 속에 피어난 꽃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그 무언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아름다운 소멸. 남사천 진금도를 가로질러 니구산을 바라보며 아침 산책을 났습니다. 소슬한 바람을 맞으며 오르는 산길 풍광이 청량한데 산 아래 노는 한창 가을거지 중입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청복입니다. 골목길 담장마다 감나무 가지들이 붉은 감을 매달고 늘어져 늦가을 정취를 더해줍니다. 낙엽 귀근, 곧 나뭇잎이 떨어져 본디 자리로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잎사귀는 뿌리에서 생겼으니 낙엽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나뭇잎만이 아닙니다. 산 비탈길에는 떨어져 뒹구는 밤들이 수북합니다. 니구산은 소나무를 비롯하여 참나무과의 화렵수와 밤나무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즘 아침 산책길에 밤을 줍는 일이 일상이지요. 지난 며칠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늘은 골짜기마다 밤송이가 더욱 절비하네요. 올겨울 화실난로에서 밤을 구워 먹으며 두런두런 정담을 나눌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즐겁습니다. 쪼그려 앉아 화첩을 펴니다. 지난 봄 허옇게 무성했던 밤꽃의 정취가 아련한데 빛과 바람 속에서 어느새 저토록 튼실한 밤송이가 되었군요. 온 힘을 다해 바늘가시 껍질로 단단히 지켜낸 밤알익은만 다 익은 뒤에는 스스로 껍질을 갈라 토해냅니다. 사람들이 춥지 않은 밤은 다람쥐와 청설모, 산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스케치를 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밤벌레들이 밤톨에 구멍을 내어 기생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자연의 순리와 공생의 이치를 목도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겨울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한겨울 송곳추위에 발치의 물은 얼어버려 줄기를 타고 오르지 못하고 가지의 잎에서 수분이 증발한다면 나무는 말라 죽고 만다. 서둘러 겨울채비를 하는 참으로 속차고 똑똑한 그들에게서 유비무한의 슬기를 배운다. 생물학자 권오길 박사의 글입니다. 해묵은 낙엽은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 떨어진 낙엽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빛을 내뿜으며 뿌리 주변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빛깔이 없습니다. 살아온 사연이 저마다 다른 우리네 삶과 비슷하지요. 여전히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가을숲에서 낙엽을 관찰하고 화첩을 펼치다가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이 땅에서 맺은 인연만큼이나 떠나가는 인연도 소중한데 그동안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인사가 소홀했구나. 저희 자각과 관계없이 낙엽은 무상하게 흙으로 돌아가며 회향의 길을 떠날 테지만요. 거룩하고 엄숙한 대자연의 숨결이 마침내 가을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아름다운 빛과 선율을 통해 무언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고 낙엽은 결국 뿌리로 돌아갑니다. 자연이 깨우쳐주는 무심의 얼굴을 화첩에 옮깁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그리운 이들에게 띄우는 낙엽 편지입니다. 시골살이의 즐거움. 무서리가 내리기 전 텃밭에서 아내와 함께 고구마를 캡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검붉은 고구마가 뿌리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흙은 정직하여 엉터리 촌부에게도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지난 봄 해묵은 밭에 퇴비와 비료를 흩뿌리고 이웃집 트랙터의 도움을 받아 터가리를 하였지요. 그리고 장날 단성면 장터에서 고구마 모종을 구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땅콩, 깻잎, 상추, 얼갈이 배추, 가지, 돼지감자, 방울토마토, 오이, 옥수수 등 다양하게 심었는데 올해는 주로 고구마를 심고 고추와 파를 조금 곁들입니다. 12일항을 만들어 2고랑은 이웃집 감나무 할머니 몫으로 드렸습니다. 봉토에 긴 비닐을 씌우고 2뼘 간격으로 구멍을 낸 뒤 고구마 모종을 심었지요. 그 다음 구멍난 비닐 속을 흙으로 채우고 물조리로 충분히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파종 후 가뭄이 지속되는 바람에 잎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물을 주느라 꽤 바빴습니다. 또 장마 뒤에는 무서운 속도로 잡풀이 자라 고랑 속을 기어다니며 김을 맸답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작업하느라 아침 저녁으로 호미를 들었지요. 시골에 살면서 원포를 가꾸지 않으면 천하에 버린 사람이다. 나는 국상으로 바쁜 중에도 오히려 만송 10그루와 노성나무 한 쌍을 심었다. 채마밭을 정돈할 때는 모름지기 아주 평평하고 반듯반듯하게 해야 한다. 흙 손질도 몹시 곱고 깊게 하여 가루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아주 고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종은 매우 널찍하게 심어야 한다. 정약용 2 아들에게 부침 중에서 다산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과일나무와 채소를 심으며 2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남사마을에 내려와 다시 읽으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귀촌하였으니 작은 텃밭이라도 일궈 최소한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마을에 내려오기 전 한 스승님께서 제게 해준 말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긴 터였습니다. 꽃을 심어 가꾸어 보지 않고 어떻게 좋은 꽃그림을 구할 수 있겠나. 호미로 고구마가 상처나지 않게 조심하여 캐니 어느덧 텃밭에 가득 쌓였습니다. 고구마를 상자에 담으며 지인들에게 보낼 것은 따로 챙겨둡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 시골살이의 즐거움과 보람이 배가 되지요. 고구마 캐기를 마치고 빈 밭에 서서 드맑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진 땅의 보살핌 속에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맞으며 영근 오늘의 결실이 고맙습니다. 화실에 들어와 텃밭의 충만함을 화폭에 담고 일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연의 선물이다. 이슬과 햇살과 바람과 비의 인연으로 하늘과 땅이 열린다. 그 틈에 숨쉬는 흙이 여린 것들을 살리고 키워 결실을 도우니 흙은 세상 어머니의 품이다. 모든 열매는 하늘과 땅의 은혜로 자라고 있는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기도 하다. 저 산이 고운가닥. 사무장님, 매일 아내를 업어주세요. TV 아침마당에 나올 일입니다. 올해 초까지 남사마을 사무장을 지낸 박찬종 씨를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요즘 세상에선 보기 드문 대가족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밀양박씨 계파 박호원의 16대 손으로 성실하고 다정한 가장이고 아내는 산청 오부에서 시집온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입니다. 남사마을 최고령 어른이신 시부모님과
독신의 시아주버니를 모시고 일남 이녀의 자녀를 챙기며 살아가는 아내 송경희 씨 가족 사연입니다. 박찬종 시인은 남사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식구입니다. 시아버지 93세, 시어머니 91세, 시아주버니 69세, 박찬종 씨 55세, 송경희 씨 50세, 장남 태준이가 13세, 장녀 진아가 12세, 그리고 막내딸 진이가 6세. 이들의 나이를 모두 합하면 무려 389세나 되지요. 또 남사마을 최고령 부부와 최연소 어린아이가 함께 사는 집이기도 합니다. 태준이와 진아는 방학 때마다 제 화실에서 그림 수업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아이들 가족이 궁금하던 차에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댁에 찾아가 어른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태준이와 진아는 아직 학교에 있는 시간이어서 대신 귀여운 막내 진이가 저를 반겨주었지요. 그런데 그림 선생의 방문에 어려워하고 민망해하는 부인을 보니 제가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돌담에 감나무들이 둘러서 있는 집으로 들어서자 마당이 비좁아 보일 만큼 많은 빨래들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지요. 대가족을 챙기며 사는 주부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중이라 편안한 병수발을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를 꿈꾸는 태준이와 예술가가 되고 싶은 진아는 자기 방 없이 한 방에서 지냅니다. 아침 저녁 붙어 사는 오누이는 참으로 정답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고 화실에 올 때도 서로 손을 꼭 잡고 오지요. 인글은 지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을의 주산인 니구산이 가장 잘 보이는 터에서 그 기운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라 그럴까요? 학원 한번 보낸 적 없는데 학교 성적도 우수합니다. 유구한 선비 마을의 유전인자를 타고난 것도 한몫하는 걸까요? 아무튼 볼수록 기특하고 미더운 아이들입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그 안에서 구김살 없이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는 살아갈 힘을 얻고 행복해합니다. 명문가에서 시집온 시어머님은 한문과 언문에 밝아 9순이 넘은 지금도 글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인사드리자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 손주들을 지도해 주셔서 하며 저와 맞절을 하셨지요. 오랜 세월 반듯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살아오신 모습이셨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 박찬종 씨는 니구산에서 대봉감을 재배하고 고사리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꽃피는 봄날 니구산을 바라보면 저 멀리 가스원에 하얀 그런 부대가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꽃샘 바람 맞으며 감나무에 그름을 부리고 쓱싹쓱싹 똑깍똑깍 가지치기로 일손이 분주합니다. 대식구를 부양하는 가정은 그렇게 홀로 봄산을 누비지요. 가을이 되어 크다랗고 잘 익은 대봉감이 가지마다 튼실이 열리면 한 해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수확하랴 포장하랴 하루 종일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지만 식구들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대봉감은 택배 판매도 하지만 마을회관 주차장 앞에 상자째 쌓아놓고 무인 판매도 합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서로 믿는 것이지요. 가을날 니구산을 오르다 보면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내 사랑 경이와 흙에 살리라. 그런 글을 저는 니구산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니구산 사나이는 대학을 나와 한때 일본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지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가끔은 귀한 짬을 내어 둘만의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하는 다감한 남자입니다. 간혹 화실에 들러 책을 빌려가는데 다 읽고 나서는 아내에게 책 내용을 소상히 들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 아내는
정이 많고 머리가 명석하며 시야가 넓은 사람이라며 은근히 추어 올립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접근을 차단한 채 홀로 쓸쓸하게 스마트폰에만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저는 우리 마을의 이 따뜻하고 정겨운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오래된 가치가 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주차장 앞을 지나는데 니구산 사나이가 또 콧노래를 부르며 대봉감 박수를 진열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 깊이 성원합니다. 모쪼록 그의 가족이 안녕하기를. 무엇보다도 훗날 그의 아이들이 꿈을 이뤄 남사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해 주기를. 저 산이 고운 것은 그 산 아래 고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지요. 부디 태준이와 진아처럼 고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마을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